동생의 시신을 사기에 이용하다 결국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했다. 2월 말의 어느 한낮, 난징의 장군산에서 온전하지 않은 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 피해자는 몸이 11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절단 부위는 매우 정교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얼굴 부분을 일부러 훼손하여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텐밍청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텐밍청이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견된 시신은 단지 3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시신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경찰을 탐욕과 배신에 얽힌 끔찍한 비밀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을 깊이 조사하면서 경찰은 텐밍청 가족의 비극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월 28일 정오 무렵 점심을 먹고 난 후 난징대학교의 2명의 학생이 장군산 인근에서 등산과 산책을 즐기기로 했는데요. 그들은 산의 신선한 공기와 주변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던 도중 어디선가 심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쓰레기 냄새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풀밭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고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지? 한 학생은 화를 내며 누군가가 산속에 쓰레기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일부러 쓰레기를 산 정상까지 힘들게 가지고 와서 버렸을까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비닐봉지에 다가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열었고 봉지 안에는 말라붙은 피가 묻은 큰 살점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들은 몸서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물의 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다음으로 발견한 것에 시선을 돌리자마자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한 사람의 손이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이처럼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으며 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두 학생은 급히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 보안요원에게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안요원은 즉시 지역 경찰에 연락했으며 난징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후 약 15분 만에 경찰은 장군산 현장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주변 지역을 철저히 수색하였고 총 11개의 비슷한 검은 비닐봉지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가 도착하여 시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조금씩 명확해졌습니다. 11개의 조각들이 한 명의 완전한 시신을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옆에는 긴 옷과 속옷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약 4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개골은 깊은 균열이 있었으며 흔적으로 보아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여러 번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망 원인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인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살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장군산이 범행 현장이 아니라 단지 시신을 유기한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신 21조각으로 나뉘었고 절단 부위가 매우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이는 해부나 외과 수술에 능숙한 사람의 소행임을 나타냈습니다. 난징 경찰은 즉시 범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결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잔인하게 파괴된 상태여서 외모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두개골 구조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구성하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신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한 두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사흘 전에도 이곳을 방문했으나 그때는 비닐봉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신이 최근에 이곳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장군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실종된 중년 남성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명에 부합하는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 법의학자는 시신을 검사하는 동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가 봉합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기차표를 회수하고 깨끗이 닦자 그들은 그것이 월이 15일 란저우에서 난징으로 가는 기차표임을 확인했습니다. 표에는 승객 이름이 텐밍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어 경찰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었는데요. 법의학자들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월이 15일 저녁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텐밍양이 기차표에 따라 난징에 있었던 시점과 일치하여 경찰은 텐밍양이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텐밍양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보관된 데이터에 따르면 텐밍양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농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초기 예측과 일치했으며, 특히 전문가들이 두개골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얼굴이 텐밍양의 사진과 상당히 유사해 보였는데요. 조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이 텐밍양이라고 판단했고 그 시신이 바로 텐밍양의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특수팀은 즉시 텐밍양의 집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두드렸고 텐밍양의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그녀는 매우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슬픔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의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남편이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자 텐밍양의 아내는 충격을 받거나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을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남편이 집안에서 식사 중이라고 대답했으며, 경찰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자신이 텐밍양이며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텐밍양이 살아있는데 왜 그의 기차표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시신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이제 새로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텐밍양은 난징으로의 여행이 단지 시누이와 조카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형 텐밍청이요 년전 난저우에서 사고로 사망한 후부터 자주 그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차표에 대한 질문에 텐밍양은 어디에서 기차표를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아마도 무심코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텐밍양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모든 내용이 합리적이며 그가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텐밍양과 피해자, 그리고 사건 당일의 기차 여정을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텐 형제는 텐밍청, 텐밍광, 그리고 텐밍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맏형인 텐밍청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사고가 발생한 직후 둘째 형인 텐밍광도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그 이후로 가족은 텐밍광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단서를 조합해 보았을 때, 특히 재구성된 시신의 외모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실종된 텐밍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추정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텐밍양의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신은 텐밍광이 아니었지만 텐 가족과 혈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밍양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텐밍광이나 텐밍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텐밍광이 아니라면 시신은 텐밍청일 가능성이 유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경찰은 소름이 돋았는데, 텐밍청은 이미 5년 전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내가 직접 시신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모두가 이미 사망했다고 믿고 있었던 텐 가족의 장남 텐밍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 법의학자들은 노력 끝에 살인 무기가 날카로운 도끼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동시에 조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비닐봉지가 난징의 메트로 슈퍼마켓에서 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사건은 새로운 진전을 보였으며 경찰은 즉시 메트로 슈퍼마켓의 보안팀과 협력하여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최근 도끼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고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다시 한번 템밍양을 찾아가 그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CCTV 영상을 검토한 후 템밍양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지목했는데 그는 바로 그의 형고 템밍청의 장인이었던 쇠진공이었습니다. 2월 24일 쇠진공은 메트로 슈퍼마켓에서 도끼, 주방용 칼, 다수의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쇠진공에 대한 의혹은 사건 당시 그가 범행 도구를 구매한 시점에 맞추어 슈퍼마켓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집중되었는데요. 경찰은 즉시 쇠진공을 체포하기 위한 특수팀을 파견했고 체포될 때 그는 침착한 척했지만 긴장과 불안한 눈빛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쇠진공의 진술을 받으면서 사건의 경위가 점차 명확해졌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된 템밍청은 란저우의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형제자매가 많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큰 포부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해외로 나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곧 자신의 재능과 인내심 덕분에 일본에서 건강관리 제품 제조 회사를 설립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가한 템밍청은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공부하던 난징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 쉐리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쉐리핑은 외모뿐만 아니라 당당한 태도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템밍청과 달리 리핑은 난징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병원의 원장이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한과의 책임자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덕분에 리핑은 좋은 교육을 받으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템밍청은 리핑의 아름다움과 품격에 매료되어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구애했는데요. 몇 번의 데이트 끝에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들은 결혼에 이르렀으며 곧 사랑스러운 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몇 년 후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템밍청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규모가 작고 경제적 충격에 대한 내성이 약하여 파산 위기에 놓였으며 그로 인해 가정 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재정적 부담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템밍청은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화를 자주 내며 아내를 자주 비난했습니다.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한 쉐리핑은 남편의 무분별한 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나 여러 번의 격렬한 다툼 끝에 그녀는 딸과 함께 난징으로 돌아가서 작은 미용실을 열어 생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난징으로 돌아온 리핑은 우연히 예전 남자친구였던 탕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미용업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 성숙한 남성이었습니다. 탕아이는 리핑의 옛 친구였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지만 리핑은 결혼한 몸이었기에 둘 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있던 템밍청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의 회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막다른 상황에서 템밍청은 보험 사기를 통해 빠져나갈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작은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에게 약 150만 달러의 대규모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가짜 죽음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아내 쉐리핑에게 털어놓았으나 그녀는 보험 사기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 들통이 나면 반드시 감옥에 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짜 죽음을 가장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역이 되어줄 것이며 여러 사망 확인 절차를 의심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우려에 텐민청은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심지어 완벽한 대역으로 자신의 동생 텐민광을 찾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연출한 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쉐리핑이 즉시 화장을 요구하여 시신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며 일본 보험 회사들도 이 음모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을 대역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쉐리핑에게 충격적이었지만 단지 시신을 화장하고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15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액으로 인해 텐민청의 회사는 부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핑도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욕심과 돈의 유혹이 쉐리핑의 이성을 흐리게 했고 그녀는 마침내 텐민청과 협력하기로 동의했는데요. 며칠 후 텐민청은 조용히 고향 란저우로 돌아가 동생 텐민광을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대화 중에 텐민청은 무심코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던 중 아내 쉐리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원인 모를 구토와 심한 설사 증세로 매우 위급한 상태라며 텐민청에게 급히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긴급 상황에서 텐민광은 형이 빠르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자신이 대신 차를 몰고 집에 가겠다고 제안했으며 텐민청은 이를 승낙하고 즉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에 텐민광은 형의 차를 운전해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약 30분 후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가 갑자기 맹렬히 불타올라 차량과 내부의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란저우 교통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했으며 남아있는 신분증과 물품을 통해 사망자가 텐민청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쉐리핑은 난징에서 급히 란저우로 달려가 시신을 확인했으며 그녀는 즉시 피해자의 화장을 요청하고 차도 파괴해 모든 흔적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쉐리핑은 일본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합법적인 수혜자로서 전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쉐리핑은 남편의 일본 회사를 정리하고 난징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는데요. 한편 텐민청은 여전히 난징에 머무르며 아내의 신분증을 사용해 호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가 끝나기만 하면 자신이 아내와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가 계획한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텐민광은 어느 순간 신비롭게 사라졌고 텐민청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죽은 사람이 된 텐민청은 이제 어떠한 가족이나 친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으며 그가 발견될까 두려워 항상 숨어 지냈습니다. 법적 신분이 없는 그가 큰 호텔에 머물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에 텐민청은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외곽 지역에 허름한 숙소나 임시거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며 경찰을 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즉시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점점 그는 내벽 속에 자신을 가두고 바깥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며 방에서만 지내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쉐리핑은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용실 운영에 집중했고 뛰어난 관리 덕분에 사업은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쉐리핑은 또한 아버지의 신생 기업에 투자하여 가족 사업을 점점 성장시키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 능력 덕분에 아버지는 점차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사업가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와 함께 감정 생활도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탕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탕아이는 쉐리핑을 향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다정한 관심은
쉐리핑의 마음을 흔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텐밍청은 비록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난징에서의 상황을 알기 위해 아내와 연락을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쉐리핑의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장인은 이제 지역 비즈니스계에서 유력 인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텐밍청은 점점 무력감과 절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쉐리핑은 남편과의 연락을 점점 끊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태도는 냉담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텐밍청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쉐리핑이 탕아이와 재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텐밍청이 사망 상태이므로 쉐리핑의 재혼은 완전히 합법적이었지만 이 사실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텐밍청은 자신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가족이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텐밍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인생을 즐기고 있었고 왜 자신만이 이렇게 숨어 살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공평했는데 이러한 생각 끝에 그는 난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쉐리핑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 앞에 다가가 열쇠를 열려고 할 때 계단에서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텐밍청이었습니다. 그는 낡고 먼지투성이의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쉐리핑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탕아이와 관계를 맺었고 두 사람은 심지어 결혼까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텐밍청이 갑작스레 돌아온 상황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쉐리핑은 서둘러 문을 열고 텐밍청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텐밍청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는데 밝고 잘 갖춰진 공간에 편안한 소파와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족에게 바라던 삶이었지만 그는 이를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아내 쉐리핑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태도가 이미 변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쉐리핑은 부모님 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녀는 모든 사실을 아버지 쉐진공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으로 여겼던 텐밍청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쉐진공은 충격을 받았는데 딸을 개인 서재로 데려가 그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쉐리핑은 울음을 터뜨리며 보험 사기 계획에서 남편의 죽음을 가장한 일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어렵게 쌓아온 삶을 망칠까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쉐진공은 처음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점차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그의 딸과 사위가 이렇게 악랄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보험 사기 자체로도 큰 범죄인데 그들은 심지어 살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와 함께 상황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현실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텐밍청이 나타나고 사건이 폭로된다면 그의 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쉐진공은 충격에서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후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아버지와 딸은 긴 논의 끝에 텐밍청이 돌아온 목적이 돈 때문일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겪었으니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큰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었고 쉐리핑과 쉐진공은 텐밍청을 만나 돈을 제시하며 그에게 영원히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텐밍청은 은행 카드를 손에 꼭 쥐고 쉐리핑의 집을 떠났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만 달러를 손에 넣었지만 그들은 그에게는 보잘것없는 돈만을 주고 떠나라고 했는데 마치 그가 기생충이라도 된 듯한 대접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텐밍청은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쉐리핑과 그녀의 가족을 자신의 은행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끝없이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텐밍청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가 받은 돈을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 모두 탕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텐밍청은 다시 쉐리핑의 가족을 찾아가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보험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텐밍청의 요구는 쉐리핑 가족의 재정 상황을 점점 더 압박했고, 쉐리핑은 텐밍청에게 조종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계속해서 협박에 시달리는 것을 본 쉐진공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텐밍청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텐밍청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한 번 더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쉐진공은 조용히 메트로 슈퍼마켓으로 가서 날이 선 도끼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뒤 딸의 집으로 가서 행동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쉐리핑은 텐밍청을 대화를 위해 집으로 초대했고, 탕아이도 불러 3명의 깡패와 함께 텐밍청을 위협하게 했습니다. 텐밍청이 도착하자마자 그는 일행에게 제압당해 포대에 넣어진 채로 집의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텐밍청은 단서를 남기기 위해 애를 썼는데, 순간적으로 그는 자신의 팬티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에 텐밍양의 기차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증거가 경찰이 자신의 행방을 추적하고 쉐 가족의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쉐진공은 텐밍청이 묶여있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도끼를 들어 그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강한 일격이 텐밍청을 쓰러뜨린 후 그는 주방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의사였던 쉐진공은 정확하고 능숙하게 절단 작업을 수행했으며, 시신을 11개 부위로 나누고 이를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싸서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원래는 시신을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려 했으나 밤이 깊어지고 긴 작업으로 몸이 피로해진 쉐진공은 계획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장군산으로 가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던져버렸는데, 그는 이 외진 곳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쉐진공은 경찰에 체포된 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잔혹한 범죄를 자백했으며, 그의 딸 쉐리핑 역시 공항에서 일본으로 도주하려다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탕아이는 자수하여 자신은 텐밍청 납치에만 관여했으며 살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후 쉐진공은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쉐리핑은 아버지의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탕아이와 그 외에 관련된 3명은 납치 혐의로 각각 사건 참여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림과 동시에 욕심과 부도덕한 행위에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